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264쪽에요. 밑에 2번 태조 이성계 볼게요. 네, 이게 왕을 오래 하진 않았네요. 그렇죠? 1392년부터 98년까지니까. 딱 그 두 번째 글자 13에 3만 5로 바꾸면 그게 딱 임진왜란이 돼.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였거든요. 딱 200년 후에 임진왜란이 있네. 개유의 두 번째 줄 보시면 태조는 국호를 뭐라고 그랬대요? 조선이라 했는데 그건 뭘 계승한 겁니까? 고조선의 계승자래요. 세 번째 줄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정도전, 조준, 남은 등 거의 소수의 재상 밑줄. 태조 이성계가 일하는 방법은 극히 소수의 몇 명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했어요. 그 세 명이 누구예요? 앞에 두 명은 꼭 외우세요. 정도전과 조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정도전이 중요하다. 사실 태조 이성계를 공부한다는 건 정도전을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괄호 2번에 태조 이성계는 의흥친군 2를 설치하고 이를 다시 의흥삼군부로 확대 개편했다 했는데 의흥삼군부만 외우세요.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의흥친군위는 이름 자체는 안 해도 되지만은 의흥친군위 다음이 뭐라고요? 의흥삼군부라고. 이건 줄여서 이제 삼군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의흥자는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요 앞에 뭐가 있냐는 거지. 그치요. 삼군 도총재부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국이 된 거예요. 삼군도 총재부 이게 1391년이잖아요. 과전법 실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한 삼군도 총재부. 그 다음이 의흥친군이 의흥삼군부.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큰 구조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삼군이 있고 건국되고 나서 이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삼군을 외우시면 되는 거죠. 건국 전에 3군과 건국 후에 3군이 있는 거야. 그래서 3군 도총재부에서 의흥 3군부가 된 거예요. 이게 그 조선의 전체 어떤 군사 조직의 어떤 본부 뭐 이런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의흥 3군부. 예. 병조가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라고 하긴 좀 뭐하고 육본? 육군본부? 뭐 이런 느낌?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여튼. 괄호 2번에 2번 참 중요한데요. 속현 동그라미. 속현의 특징은 뭘까요? 지방관이 없다는 거죠. 향부곡소 동그라미 지방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현도 또 향부곡소도 다 지방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혁파했대. 그래서 두 번째 줄 결론 이로써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조선의 특징이죠. 고려는요. 주연보다 속현이 더 많았다가 답이죠. 3번에 한양으로 옮겼대요. 1394년에.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왜 한양? 다음 장 메뉴의 심화학습에 교통이 편리하니까 방어에 유리하니까 넓은 평화가 있으니까 상공문화가 융합되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5번입니다. 다 하셔야 되는데요. 나머지는 뭐 오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5번 중요하다. 풍수지리적으로 길지이므로. 무슨 길지설? 한양 길지설. 사실은 아직까지도 남경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한양 길지설, 남경 길지설인 거죠. 동그라미 4번. 그러면서 새로 생긴 도시에 뭐 무슨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통해서 만든 도시가 바로 이 한양이었는데요. 거기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 종묘, 사직, 관아, 학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이런 거 다 한 거죠. 도시 계획을 하고 서울에 도시 계획을 하고 경복궁에 배치를 하고 경복궁 안에 궁궐 배치까지 모두 한 사람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밑에 정도전을 이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경복궁이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도 정도전이에요. 괄호 3번 정도전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정도전은 훈구파일까요? 살인파일까요? 훈구파죠. 조선 초기에 뭐 등장했으니까 훈구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 문제는요. 태조 이성계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 훈구파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도전은 고려 말부터 이제 뭐 관직을 하고 있었는데요. 고려 말에는 뭐 큰 관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뭔가 좀 올라가다가 항상 한계가 있었는데 이 정도전에 외할머니가 천민이어가지고 이 외가 쪽에 핏줄이 별로 좋지 않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비난하고 올려주지 않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두전은 사회에 대한 불만, 특별히 고려 왕조 체계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세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성계. 그래서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성계에 붙어서 같이 건국을 한 사람이죠. 근데 이성계가 쭉쭉쭉쭉쭉 위화도 해군 이후에 세력이 커지다가 잠깐 이 사람이 사라진 적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쭉쭉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외로워져서, 그죠? 옆에 리더가 외로울 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전화기 꺼놓고 뭐 이렇게 이제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두전이 어딨냐고 계속 카톡을 보내는데 그 일자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이래,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러고 있는데 당시에 원나라에서 사신이 왔어요. 원나라가 거의 망한 상태였는데 그 거의 망한 원나라에서 몇 명 사신이 온 걸 아직까지 있었던 친원파의 뿌리들이 그 원나라 사신들에게 정두전이 인사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건 외교 결례다. 이래가지고는 모함을 하는 바람에 이성계가 잠깐 사라진 그 시기에 정두전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유배를 가게 됐다고요. 그래서 저 밑에 그 남방 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유배를 가면서 야, 왜 내 삶은 이런가? 응?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저기 그 북한산의 산봉우리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것만큼 자신의 삶이 우여곡절이 많은 굴곡의 삶이다 이래가지고 봉우리 세계 삼봉. 그래서 자신의 호를 삼봉이라고 했다고요. 정두전의 호가 뭡니까? 그래서 밑에 그 저서에 보시면 삼봉집이 있어요. 삼봉집은 정두전 거예요. 나는 새 봉우리만큼 곡절이 많은 사람.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유배를 갔는데, 야, 가보니까 자신은 세 개의 봉우리인데 자신이 유배를 가보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세 끼를 굶고 있어. 자기는 삼봉도 아니야. 거기 가니까 육봉 칠봉이라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배가 끝나고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올 때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가슴속에 백성을 품고 왔단 말이에요. 백성민, 이걸 품고 왔단 말이에요. 백성이 근본이다. 그래가지고 정두전이 그때쯤 생긴 사상이 민본 사상이에요. 동그라미 1번에 민본적의 민본 동그라미 중매예요. 민본은 백성이 근본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민본이라는 말이 나오면 세 명 중에 하나예요. 정두전이거나 세종이거나 정약용 문제예요. 민본 문제 분명해요. 예. 정두전이거나 세종 문제이거나 정약용 문제예요. 세종이야 뭐 태어날 때부터 민본이에요. 예, 그냥 백성 세포를 달고 태어난 사람이어서 대왕이 된 건데, 이 정두전과 정약용은 둘 다 유배를 오래 갔다 왔어요. 유배 갔다 오면서 실제 사람들의 하층민의 삶을 다 보고 와가지고 그 목도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백성이 살아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글을 쓰기만 하면 백성 걱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백성 이러고서 글이 딱 끝나면 웬만하면 정약용 문제일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민본 사상이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 세 사람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 또 하나, 재상중심 동그라미. 재상중심. 재상중심이라는 것은 정두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엘리트 이런 사람이 주도해서 해야지 왕은 좀 쉬셔도 된다 이거예요. 옆에 왕두 정치 동그라미. 그러니까 왕은 도덕 정치하면서 쉬시고 재상이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스스로 법전을 만듭니다. 나라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개인 편찬 사참 법전을 만드는데 밑에 그 저서 중에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 두 개 묶어봐요.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은 이게 법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찬 법전이라고 보통 불러요. 개인이 편찬했다. 진짜 똑똑하긴 했나 봐요. 또 이 정두전은 심지어 역사설 쓰는데 재상들이 이랬다 표현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렇죠. 어느 왕 때 누가 일한 건데 그 왕이 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밑에 있는 그 실제 신하의 이름을 두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은 그 역사설 쓰면서 재상중심의 역사설 하나 썼는데요. 밑에 고려국사. 이 두 번째 줄 재상중심의 편년체 역사서 그랬죠. 그래서 법전도 편찬하고 역사서도 쓴 사람이에요. 정두전은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어쨌거나 정두전은 급진적 신진사대부인데요. 사대부가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성리학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가지고 권문세족을 쳐내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불교를 싫어했다고. 그래서
아주 불교 비판하는 사람들, 성리학자들은 다 불교를 비판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많은 척불론 책을 썼다고요. 그 밑에 있는 그 심기리편, 불시자편 있죠. 그 두 개 묶어요. 심기리편과 불시자편. 심기리편은 불교뿐만이 아니라 도교까지 모두 비판한 것이고, 불시자편은 불교를 이제 비판한 건데요. 요것도 썼다. 이게. 괄호 3번에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불교 비판했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조선이 먼저 건국됐게요? 명나라가 먼저 건국됐게요? 명나라가 먼저죠. 왜냐면 이미 공민왕이 개혁을 할 때 원명 교체기의 혼란을 이용하여 반원 자주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명나라가 먼저 있죠. 살짝 먼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조선이 건국이 되는데, 조선이 건국되면서 명나라에게 조선 건국 사실을 승인받아야 됐기 때문에 당시에 한 사람을 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조선이 건국됐습니다. 그랬더니 명나라가 그렇지, 나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쭉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편지의 형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용어나 이런 것들이 대국에게 쓰는 편지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오만방자한 표현을 누가 썼느냐? 누가 썼을까요? 정두전이 써서 보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두전을 데려와라 라고 했더니 이제 신하가 와서 오라는데요. 화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정두전이 거길 내가 왜 가냐? 이래가지고 딴 애를 보냈어요. 그래서 딴 애가 가가지고 제가 대신 왔는데 그랬더니 왜 네가 오느냐? 그래서 얘를 때렸다고. 실제로 폭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애한테 막 맞아가지고 이제 가는 애한테 정두전한테 꼭 얘기하라. 너는 조선의 화근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래요. 조선의 화근이라는데요. 정두전이 화가 나가지고 명나라를 치러 가자. 일단은 요동부터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수복. 자신을 뭐라고 불러서 화가 났어요? 그것도 써놔요. 조선의 화근. 예. 이 농담이 최근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조선의 화근이 누구인가? 정두전. 실제 있었던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요동을 치려고 하는 게, 이제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 게 사실 대국 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옆에 보니까 뭐가 원인이래요? 표전문 사건 밑줄. 그게 바로 그 외교문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명나라 황제를 화나게 했던 그 외교문서를 표전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원인이고, 옆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진법, 진도, 진법, 군사전략, 진도, 군사지도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사병협파가 주장이 됐대요. 당시 문제점이 뭐였냐면 정부 군대가 몇 명이 없는 거예요. 다 왕자들이 자신의 군대를, 사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프라이빗하는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뺏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사병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태종 이방원이었거든요. 이방원? 이방원도 화가 좀 났겠죠. 내 군대를 뺏는다고? 이러면서 화가 좀 났겠죠. 그래서 당시 이제 이방원이 정두전을 죽였어요. 다음 장 보세요. 266조 바로 이방원으로 넘어가죠. 이방원이 1400년에 왕이 됐는데 2년 전에 1398년에 정두전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됐어요. 태종 이방원이 누굴 죽였다고요? 정두전만 죽인 건 아니죠.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였다가 답이에요. 태종 이방원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일단 처음엔 누굴 죽였을까요? 건국에 참여하지 않는 온건 신진사대부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 다음에는 급진파 중에서도 자기의 반대 세력들은 또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됐는데, 태종 이방원은 특별히 정두전을 죽였다는 건 꼭 기억하세요. 정두전을 죽였다는 것은 조선이 요동수복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요동수복을 포기했다는 것은 명과의 관계가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 때부터는 명나라가 조선을 좋아했어요. 명과의 관계 호전된 때가 언제인가? 이게 시험에서 묻는 거예요. 언제부터예요? 그럼 언제는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태조 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태조 때는 명과 갈등 관계였어요. 태종 때는 명과 호전된 관계였어요.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었어요. 태종 때부터 좋아진 거예요. 태종의 계위에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하면서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했어야 됐는데, 괄호 2번에 표에 보시니까 정치의 1번 육조직계제, 이게 왕권 강화의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육조직계제의 별표. 제가 보건대 태종 이방원의 1등 답이에요. 육조직계제.
일단 말 자체가 멋있잖아요. 육조직계제. 반대말은 의정부 서사제라는 건데요. 그 두 개를 좀 비교해보고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한 장 넘기셔가지고 268쪽에 그 그림 있어요. 육조직계제 왼쪽 그림인데요. 보시면 거기 세 개가 있습니다.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는데요. 일단 의정부가 뭐냐는 거죠. 의정부는 조선에서 왕 말고는 가장 높은 7사람이 의정부인데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좌찬성, 우창성, 우참찬, 차참찬. 그래가지고 총 7명인데 그 의정부에다 써놓으세요. 영의정 등 7명의 원탁회의예요. 영의정 등 7명의 회의예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좌찬성, 우찬성, 우참찬, 차참찬 이렇게 이제 총 7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예요. 7명이 원탁회의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로 조선이 가는 거예요. 그 7명의 의견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의정부 회의에서 아니라면 아닌 거야. 심지어 왕도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은 의정부가 자신에게 반대하면 골치 아파요. 근데 이제 이 태종은 어떻게 했느냐? 왕과 의정부가 있고 그 밑에 실제 실무진들을 육조라고 하거든요. 집행부서. 육조는 집행부서, 다른 말로 실무진이에요. 실무진이 의정부에 말하지 못하게 하고 왕에게 바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길을 놓을까요? 놓아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경부고속도로를 놓을까요? 라는 걸 의정부에 물어봤거든요. 그럼 의정부가 하지 마라. 그럼 못하는 거예요. 할 만하면 그때 이제 왕한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의정부가 결정권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게 육조직계제예요. 육조직계제를 채택한 왕이 2명입니다. 누구랑 누구래요? 왕권 강화가 키워드인 2명. 태종과 세조입니다. 거기 별표. 이게 중요하고요. 육조직계제는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세조 때. 그런데 그 오른쪽 그림이 있는 의정부 서사제는 보니까 육조가 의정부에 말해요. 그럼 의정부가 뭔가 거기서 결정권을 한번 중간 결정을 하고 괜찮으면 왕에게 올려. 그럼 왕이 괜찮다고 하면 의정부가 하랜다. 그러면 육조한테 말하면 육조가 이래요. 의정부가 중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예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일때 의정부 서사제 하는 거예요. 어느 왕 때예요? 세종이죠. 의정부 서사제 자체가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료가 2개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사료 의정부 서사제에서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 외우셔야 됩니다.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연후에 왕에게 아래여 왕의 전지를 받아 육조에 내려보내어 시행한다. 외우세요. 이게 의정부 서사제인데 의정부는 뭘 헤아린대요? 가부 동그라미 가부. 가는 가부. 할까 말까예요. 뭔가 중간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정부가 가부를 헤아린다. 이 편이 나오게 되면 세종 문제일 거예요. 세종 문제를 판단해내는 방법입니다. 다시 앞으로요. 그러나 태종 이방원은 육조직계제였다. 266쪽 계속 보시면은 이 3번부터 보세요.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 설치했다 그랬어요. 그럼 도평의사사는 뭐가 바뀐 거예요? 도병마사가 원간섭기 때 충렬왕 때 도평의사사로 확대 개편이 된 거예요. 옛날에 도병마사는 국방회의인데 그냥 한 10몇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십 명으로 늘어난 게 도평의사사예요. 그러니까 국회 크기 된 거예요. 도평의사사에서 이성계를 왕으로 삼는다 이래가 조선을 건국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성계를 왕으로 추인한, 승인한 그런 정도의 회의니까 도평의사사가 얼마나 강한 거예요. 근데 도평의사사가 쭉 오고 있는데 뭘 왕이 뭐 하려고만 하면 도평의사사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종이 그걸 없애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도평의사사는 회의인데요. 수십 명의 회의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없애버렸어. 그리고 겨우 7명의 원탁회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정부예요. 근데 이상해. 의정부를 만들어준 건 누구예요? 태종이에요. 그래놓고는 의정부의 일을 거의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3번 다음에 1번으로 읽는 건데요. 보세요. 도평의사사라는 큰 회의를 없애고 의정부라는 7명의 회의 조그만 걸 만들어 놓고는 육조직계제를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를 만들어 놓고는 쑥스럽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의정부를 설치한 것도 태종이지만 그 의정부를 무시한 것도 태종인 거예요. 너무 웃기죠? 나만 웃겨요? 동그라미 2번에
그 의정부가 처음에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었냐면 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특별히 왕이 하는 어떤 한다고 하는 정책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 의정부가 지들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하지 않고 왕이 내놓은 정책만 비판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정부 회의 밖에서 의정부를 향해서 독서를 퍼부을 수 있는 어떤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 비판하는 기능을 간쟁이라고 하는데요. 간쟁 기능만 의정부에서 빼가지고 간쟁하는 관청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래요? 사관원 동그라미. 간쟁. 사관원을 독립시켜서. 독립이라는 건요, 어디에 있다가 나오는 거잖아. from 뭐뭐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의정부로부터 독립됐다는 거예요. 의정부로부터 사관원을 독립시켜서 의정부를 향해 너 잘못됐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 간쟁은 두 가지예요. 왕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간쟁이고 영의정, 우의정에게 말하는 것도 간쟁인데 사관원을 독립시키고 태종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사관원 영의정, 우의정에게 뭐라고 해. 그 대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괄호 안에 보시면 언론 언간업제 그랬죠. 언론 언간업제는 왕인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관원을 독립시킨 것은 대신들을 견제하는 거예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등을 견제하는 것이지만은 오히려 왕에게 바른 말 하는 길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언론 언관이 확대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억제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좀 어려운 표현이고요. 4번에 의금부도 설치했대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참 많은 걸 했는데 의금부는 뭐냐면 의금부는 왕명 특별재판인데요. 왕명 특별재판.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는 특별재판이다.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왕재판이에요. 왕이 혼자 하는 재판인데 의금부, 네, 의금부. 의금부는 이 고려시대 때 순마소라는 게 있었어요. 순마소.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순군부, 순군만호부 등으로 바뀐 게 이게 이제 의금부로 계승이 된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순마소 뭐 하는 곳이에요? 순찰할 말 타고. 그죠? 근위 경찰. 이중에 경찰 쪽이에요. 근데 의금부는 재판이라며.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이게 기능은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뭔가 이게 그 기능이 개성이 있던 게 그 관청이 그대로 이제 한양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승됐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의금부를 만든 거는 이거는 태종이에요. 그래서 고려에서 넘어온 것들을 뭔가 좀 변형을 시키고 있어요. 도평의사사 넘어온 건 없애고 의정부를 만들고 순마소가 넘어온 거는 바꿔가지고 의금부로 만들고 하는 게 바로 태종입니다. 진짜 조선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에 사병을 협파했대요. 자기가 사병이 제일 많아가지고 그거를 빼앗으려는 정두전을 죽였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다른 왕자의 사병이 꼴보기 싫은 거죠. 사병을 협파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귀선,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이걸 개량해서 쓰기 시작한 사람이 이순신인 거지요. 근데 귀선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7번에 3인 정책은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북쪽, 국경 지역으로 이사시켜서 좀 많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개발시키고 싶은 뭐 이게 바로 3인 정책인데 3인 정책은 여러 왕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종만의 특징은 아니라고. 너무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3인 정책은 태종에도 있지만은 세종에게도 있고 중종에게도 있고 많아요. 이건 여러 왕에게 있다. 경제 양전 사업을 실시했대요. 이게 뭘까요? 양전 사업이 토지조사입니다. 토지조사. 어떤 땅이 어디까지고 세금 낼 땅인지 얼마나 내는지 뭐 이런 거 조사하는 거예요. 양전 사업을 해야 세금을 걷어요. 왜냐면 전국에 땅은 많은데 토지대장에서 누락된 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양전 사업은 그렇다고 계속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전국 검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이거는 20년마다 했습니다. 양전 사업은 몇 년마다? 20년마다 숫자 외우셔야 되고요. 근데 태종의 제위기간이 18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 번밖에 못했을 거고 다음 왕인 세종 때 계속 했겠죠. 두 번 거기 옆에 보시면 두 번째 호패법을 실시하고 호구조사 그랬는데요. 호구조사 밑줄. 호구조사는 인구조사예요. 인구 센서스. 이건 3년마다 했어요. 3년마다. 3년마다 이거 하기도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죠? 지금도 힘든데 그죠? 네, 이번에 호패법 중요합니다. 호패법.
호패는 거기 사진에도 있는 것처럼 이게 호패예요. 지금부터 다닌다면 주민등록증입니다. 이거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찾냐가 시험에 나와요. 두 번째 점. 누가 찾대요? 16세 이상의 남자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남자 그럼 틀려요. 또 16세 이상의 양인 남자 그래도 틀려. 또 16세 이상의 양인 그래도 틀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그냥 그대로 외우시라고. 그냥 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16세 이상의 남자. 왜냐면 밑에 천민도 포함돼요. 그래서 노비까지 포함되지만 남자니까 여자는 또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만들었느냐? 여기 그 호패에 보면요. 여기 당시 뭐 사진을 붙이지 못했겠죠. 기술이 안 되니까.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의 관직, 직위, 또 이제 사람 이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노비들도 찾는데 노비들은 관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비들은 오히려 도망가지 말라고 그 밑에 잔뜩 써놓는 게 그 사람의 인상착이 있죠. 수염이 났고 눈은 찢어졌고 턱이 길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너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래서 요걸 차고서 딴 데로 이사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소가 있는데 주소를 바꾸지 않고 요즘 주로 따지자면 전입신고 뭐 이런 거 없이 딴 데 가서 살다가 걸리게 되면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계속 살다가 죽어라 이런 건데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향촌사회 이탈 방지를 위한 것이다. 그때 두 번째 점. 향촌사회 이탈 방지. 그러니까 사료의 첫 줄에 백성들이 유망할 마음을 근절 그랬죠.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표현인데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호패법의 기능은 뭐다? 향촌사회 이탈 방지인 거죠. 농민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사회 1번 도첩제. 도첩제는 승려 허가제예요. 승려 허가제. 이제 허가를 받아야 승려가 될 수가 있어요. 뭔가 승려되는 길이 어렵다는 거죠. 조선은 기본적으로 숭유억불입니다. 조선은 숭유, 유교는 숭상하고 억불, 불교는 억압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억불 정책이 조선 초기부터 생기기 시작을 해요. 태종 때에는 도첩제가 강화되었대요. 이거는 승려 허가제가 강화된 거예요. 허가제도로 만들어 놓고 허가를 잘 안 줬다는 거예요. 도첩제 강화는 억불 정책이에요. 3번 민의 상달. 민의 상달, 뭔가 위로 전달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궁궐 앞에 있는 북을 치면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다. 그 궁궐의 이름이 뭐래요? 창덕궁 동그라미 외워야 됩니다. 창덕궁 앞에 신문고를 설치했다. 신문고 동그라미. 태조 때 만든 궁궐은 경복궁인데요. 궁궐은 하나면 돼요. 왕이 한 명밖에 없는데 궁궐이 두 개일 필요 없죠. 근데 경복궁이 있는데 태종이 경복궁을 싫어했어요. 왜냐면 경복궁에서 왕자의 난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자신의 손으로 많은 사람들 죽였고 그래서 거기 더 이상 살기 싫었나 봐. 그래가지고 제2궁으로 세컨궁으로 만든 것이 창덕궁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신문고라는 북을 설치하고 억울한 사람이 치게 했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외우세요. 창덕궁 앞에 신문고 한 단어처럼 이렇게 외우시게 되면 창덕궁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신문고 설치 누가 했는지도 같이 외울 수 있거든요. 신문고란 단어는 없어요. 앞으로는 뭐 어떻게 외워요? 창덕궁 앞에 신문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이 뭐냐면 첫째 때 널리 활용되지 못했대. 왕은 북을 설치해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유롭게 칠 수 있도록 하라 그랬는데 북을 하나 해놓고 뒤에 이제 너무 이제 오바 충성하는 관리들이 옆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이제 북을 치려고 하면 잠깐만 나한테 먼저 말해봐. 칠만한지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얘기했는데 뭐 저는 엄마가 힘들고 뭐 얘기하면 안 쳐도 돼. 그래가지고 돌려보내고 반역 정도를 네가 하려고 했으면 그때 쳐라.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널리 활용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화의 1번 이회 이무 김사영 등으로 하여금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제작하게 했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동양동에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가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여기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의 별표. 그래서 뭐 쭉 설명했는데 별표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육주직계제와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요 두 개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누가 만들었대요? 첫 줄에 보니까 이회이무 김사영, 이회 동그라미. 이 사람 이름 꼭 외우세요. 이회라는 사람이 3회도 아니고 이회라는 사람이
혼이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오거나 또는 혼이강리 역대국도 지도 뭐 지도를 주거나 그래서 이 지도라는 문화 파트를 주고 나서 이때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육주직계제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다음 장.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은 세종인데요. 세종은 신하들의 의견을 잘 들었어요. 특히 황희와 맹사성 등의 청백리제상의 의견을 잘 들었는데요. 첫 줄의 끝에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킨다라고 표현해요. 그 두 번째 줄에 또 태어나면서부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나 봐요. 두 번째 줄의 끝에 유교적 민본사상.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외우세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 민본사상. 우리 아까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어디서 배웠었어요? 조선을 근세사회라 부르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세사회의 특징이기도 한데 세종의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조선의 대표격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269쪽에 엄청나게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가 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3개, 4개 정도 그 지문 뽑는 건 일도 아니겠죠. 네. 그래서 세종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5명의 왕을 외워야 되지만 세종이 으뜸이고요. 세종 문제가 아니어도 거의 오답이 세종에서 나와. 그러니까 세종을 잘 외우시면 조선 초기 왕의 특징 문제는 맞출 수 있다. 예. 세종이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을까요? 그 이유가 왕권과 신권의 조화예요. 왜냐하면 신하들이 왕이 그냥 일방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신하들이 기획서를 가져와요. 이런 거 하면 어떠냐? 그럼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어 올린 사람이 다시 그걸 또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린 게 승인이 되어가지고 자신이 하니까 얼마나 신나, 자발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많은 게 완성이 된 거죠. 우리에게는 너무 힘든 그런 왕이에요, 사실은. 응? 너무 많은 일을 해놨어. 근데 그 일을 한 게 누구냐? 세종이 한 게 아니라 세종의 부하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종을 공부한다는 건 세종의 부하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의 신하들의 이름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외워둬야 돼요. 네. 아우, 신나죠?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국사학과는 많지 않아요, 대학교에. 그러니까 뭐 사학과는 많이 있어요. 근데 국사학과라는 데는 몇 군데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국사학과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국사학과의 이제 수업들은 뭘까요? 뭘 배울까? 한 학기 동안 근세사 뭐 이런 게 있어요. 근세사, 또 뭐 이렇게 중세사, 뭐 사회경제사 뭐 이런 걸 배워요. 근데 이제 근세사 수업 하면 조선이겠죠. 그럼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문제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세종에 대해서 쓰시고 거의. 네. 이 세종에 대해서 그 국사학과는 그렇게 많이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서 이제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세종에 대해서 쭉 쓰는 거죠. 물론 제가 제일 잘 쓰죠. 제가 제일 잘 써요. 항상 1등 했어요. 1등하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 그죠? 외우세요. 네, 외우세요.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우리 그 암기식 가지고 하나 또 하는 게 있는데요.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좋아하는 건데요. 이렇게 쓰는 게 농사를 좋아하는. 네. 보통 농사 좋아하는 분들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농사를 좋아하는 훌륭한 분들이 있죠. 농사를 좋아하는 단정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보통은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여자분들 중에는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럼 같이 농촌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좀 많이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농촌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이제 싫다고 하죠. 이마트 없다고, 롯데시네마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죠? 농사를 좋아하는 단정한, 단정한 아주 핸섬, 그죠? 너무너무 잘생긴 그 농군의 아들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에 빛이 나. 갑자기 농촌에서 살고 싶어졌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살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28살이래. 자기도 28인데.
나이도 딱 맞는데 옛날엔 동갑이랑 결혼 안 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갑자기 보더니 딱 맞대. 예, 단정한 동갑내기 아주 훈남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농사를 좋아하는 아주 단정한 동갑내기 훈남을 소개받아서 갑자기 농촌에서 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좀 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집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휴대폰은 없대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긴 해 느낌이. 그래가지고 고향집에 전화번호를 받았는데요. 고향집에 그 폰 넘버가 3034에 5678이에요. 전화번호를 외워야 돼. 고향집 전화번호가 3034에 5678이다. 보겠습니다. 농사. 네, 농사는요, 농사직설이라는 게 편찬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서 하겠습니다. 농사직설이 몇 번에 있나요? 농사직설 어딨냐? 네, 거기 문화의 9번이 있죠. 거기서 농사직설은 현존한대요. 최고의 농설이에요. 농상지표 아닌가? 농상지표는 우리가 쓴 게 아니죠. 그래서 현존 최고 농서 그러면 이 농사직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농사. 그리고 조, 이거는요, 조지서가 설치됐다는 거예요. 조지서는 제조한다 종이를 문화의 6번 있죠. 종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관청인 조지서를 설치하였다. 그래, 농사를 아는요, 이거는 악을 정리했다는 건데 문화의 10번에 있어요. 끝에 악을 정리했다. 그래서 악을 정리했다. 오늘 악 두 번째 나오네요. 고려 때 악은 궁중음악으로 발전하였고 언제 연주됐어요? 제리 때 연주되었죠. 저러네. 그렇죠. 근데 이 악 정리했을 때는 이제 거기 사람 이름도 써놓으세요. 박연. 예, 박연이라는 사람이 악을 정리했어요.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들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예. 국립국악원의 원장 같은 사람이에요. 박연. 예. 그리고 농사를 좋아하는 단. 이건 이제 단은요, 단군 사당을 만들었다는 건데, 당시 평양에다가 단군 사당을 만들었어요. 이걸 또 북한은 너무 또 이걸 또 호들갑 떨면서 키우는 바람에 거기 정치 6번에 있는데요. 정치 저 위에 6번에 평양에 단군 사당을 설치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선 초기에도 이미 단군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농사를 좋아하는 단, 그 다음에 정은요, 정간보예요. 정간보를 창안했다라는 거는요, 요거는 악정리 옆에 있어요. 그죠? 악 앞에 보시면 정간보, 전통악보를 창안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개가, 이 악 부분과 이 정간보가 이 두 개가 다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세종은 음악을 좋아했어요. 단순히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음악을 통치 수단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중요하다. 음악을 중요시 여기면은 악기를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악기를 만드는 게 쉽지 않죠. 피리를 만들어도 거기 구멍 뚫는 거 규격이 정확해야 됩니다. 종을 만들어도 정확하게 무게를 재야 되죠. 그러니까 악기를 잘 만들려면 뭐가 같이 발달할 수밖에 없을까요? 저울, 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다 뭐라고 하냐면 도량형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세종 때는 그거 써놔도 돼요. 세종 때 그래서 이 자, 저울 이런 게 아주 정밀하게 발달했어요. 도량형이 많이 발달을 했다고. 도량형. 무게 재고, 길이 재고하는 것들 있죠. 근데 이제 여기 그 세종의 음악에 대해서 이 두 개, 악과 정간보만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 더 하시는데요. 거기다 하나 더 쓰면 돼요. 이런 곡을 만들었어야 해. 여민락이라는 걸 아예 지었다. 세종이 지은 곡이에요. 여민락. 여민락. 여는 이제 더블 여자인데요. 이게 더불어. 영어로 하면 with입니다. with. 이게 미는 이제 백성, people. 즐긴다. 이거. 뭐 인조이 하는 거 with my people. 여민락이라는 걸 지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세종의 음악이에요. 그다음에 동은요. 이 동은 같이 외워야 돼요. same age, 동갑. 이건 이제 동활자, 구리활자, 갑인자라는 건데요. 당시 이제 금속활자가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활자로 책들을 찍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왕 때마다 특별한 폰트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갑인자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는다고. 동활자 갑인자는 어디 있나요?
거기 5번에 있는 문화의 5번에 그죠? 동갑. 아예 그래서 갑인자 이렇게 외우시면 금방 헷갈리지만 동갑이라고 외우면 안 헷갈려. 동갑. 그래서 이제 그거랑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한 장 넘겨보시면은 270쪽에 그 심화학습에 보시면 태종 때의 활자는 이름이 뭐예요? 개미자. 그리고 밑에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이름이. 근데 거기 위에 두 개는 꼭 외우세요. 그래서 갑인자는 세종이고 태종은 개미자고. 그러니까 개미자는 세종의 오답이겠죠. 예, 그래서 동갑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동갑. 다시. 그래서 단정한 동갑 내기. 훈은 알겠죠?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 훈민정음을 만드시고 반포하시고 그죠? 훈민정음 창제 반포예요. 1443년, 1446년. 그죠? 예. 훈민정음 반포가 몇 년이라고? 1446년. 국어에서도 배우죠? 1446년. 이래놓고는 세종이 몇 세기냐고 물으면은 확실히 대답을 못해. 15세기 각 가운데예요. 그죠? 15세기 중엽이 바로 세종인 거죠. 딱 세종이 몇 년에 죽었어요? 보니까 1450년이죠. 그러니까 딱 15세기 가운데 세종이 있는 거예요. 14세기 가운데는 누구 있어요? 1351년에 즉위한 사람이 공민왕입니다. 11세기에는 문종 있죠. 계속 보세요. 근데 이제 훈민정음 창제 반포는 거기 어딨나? 거기 3번에 있잖아요. 문화의 3번에. 근데 훈민정음 창제 반포할 때 처음에 반포할 때는 28자였었죠. 맞아요? 28자를 맹간원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그 28자를 만들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정음 28자라고 그래요. 그걸 써놓으세요. 정음 28자를 만든 거예요. 여린 아래야 뭐 그건 이제 사라지기 전인데요. 그래서 정음 28자 그러면 세종 문제라고 그렇게 나와요. 정음 28자를 만들었다. 이제 집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향집에 전화번호를 줬는데 고는 고려사라는 책이에요. 고려사를 이 역사서인데요. 편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려사를 편찬하기 시작했다. 그럼 거기 없는 것 같아. 따로 써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의 고려사 편찬 시작. 역사서는 저 뒤쪽에 제가 따로 모아놓긴 했는데요. 왜 여기 왜 없을까요? 제가 안 넣어놨으니까 없죠. 근데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게 보통 책은 거의 다 99% 책이 완성됐을 때 왕을 묻는데 시작한 걸 물어요. 이게 참 신기해. 이게 완성이 된 건 그 다음 왕 때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그 다음 왕이 누구겠어요? 문종이죠. 근데 세종이 죽고 문종이 즉위하던 해에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만 세종이 더 살았으면 이거 세종으로 공부한다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세종으로 내자 시험에도. 그럼 몇 개월 차이 때문에 문종이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요게 나와요. 고려사 편찬 시작. 써놓으세요. 고려사는 뭐냐면 이 책은 군주 중심이에요. 군주 중심. 군주 중심의 역사서예요. 군주는 왕인데요. 오늘 재상 중심의 역사서 하나 있었죠. 정도전의 고려국사. 그걸 보고 화가 난 사람이 세종이에요. 그래서 정도전의 고려국사를 보니까 뭔 역사서 쓰는 태도가 이렇게 재상 중심이냐, 왕 중심으로 다시 쓰자 라고 해서 김중서, 정인지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 고려사라는 책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려사. 고려국사 반대말 고려사. 이게. 그 다음에 이건 향약 집성방인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향약 집성방 이라는 거를 이것도 편찬했어요. 이건 딱 보니까 향약, 자주적 의약, 의선의 의성, 향약 집성방. 문화의 8번에 있죠. 향약 집성방. 오늘 향약자 들어가는 거 또 하나 배웠죠. 향약 구급방. 고려 고종 때 강화도 때 그때 향약 구급방이 있고 세종 때 향약 집성방인데 이 구급방이 아니다. 이게요 세종 문제의 아주 대표적인 오답이에요. 꼭 외워야 돼요. 너무 쉽나요? 그만큼 많이 나와요. 향약 구급방이 아니다. 그 향약이랑 방자 똑같다고 이렇게 계속 나와요. 뭔가 모아야 돼. 알죠? 모아서 완성시켜야지 세종이 된다. 그 다음에 집. 집은 집현전을 설치했다. 집현전. 집현전 설치했다. 자, 위에 정치 2번 있죠. 집현전.
그리고 의는요, 의정부 서사제예요. 사실 이제 향약 구급방 때문에 하나 더, 향약 집성방과 하나 더 외워야 되는 게 있는데요. 거기 책에 보시면 향약 집성방 말고도 또 하나의 의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의방유치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고향집의 이거 나중에 외우시면 고향집 의 이렇게 외우세요. 의가 사실 두 개인데 의방유치라는 요 책도 요것도 세종 때 거예요. 향약 집성방은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자주적 의학이라 그래요. 향약 집성방은 자주적 의학. 말하자면 향약 집성방에는 우리나라 사람에 맞는 치료 방법과 우리나라 사람에 맞는 약재가 소개가 되어 있고 의방유치는 중국 의서를 수집한 거예요. 중국 책이에요, 중국 책. 중국 의서를 모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내용이 의방유치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주적 의학의 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색깔이 다른 두 의서가 나온 거예요. 향약 집성방 우리 거, 의방유치 중국 거 모아서 이렇게 해서. 의정부 서사제 이때 채택했고요. 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3이 두 개나 있는데요. 3자가 두 개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문화의 2번에 보시면은 삼강행실도 있죠. 삼강행실도.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민생의 2번에 삼심제도인 금부 삼복법이 있죠. 삼복법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삼강행실도고 하나는 삼복법인데 이게 단순하게 소리만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삼자죠. 그렇죠? 삼강 오륜에 있는 그 삼강 얘기하는 거예요. 삼강행실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도자인데요. 도자. 뭔가 삼강에 해당이 되는 충, 효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간, 유교덕목을 잘 지켜간 어떤 충신이나 연려 또는 효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시를, 그런 행실들을 그림으로 그린 게 바로 삼강행실도입니다. 이 삼복법은 앞에 금부자를 생략하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요. 삼복법이라는 건 삼심제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금부 삼복법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항소에서 상고까지 올라가면 지금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게 금부, 의금부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의금부까지 올라가는 제도. 지금은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지만 항소에서 상고에서 의금부까지 올라가는 제도가 삼복법이에요. 질문. 의금부는 누가 만들었어요? 태종이. 의금부까지 올라가는 삼심제는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 그런 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전화번호를 읽을 때는 0을 0이라고 안 했잖아요. 보통 공짜 읽지 않습니까? 이게 공으로 읽으시면 좋은데요. 공법이라는 게 공법. 이 공법은 수치제도인데요. 거기 민생의 1번에 있어요.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이걸 합쳐서 두 번째 줄에 끝에 공법이라고 그래요. 사실 공법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은 그 밑에 있는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 이거 같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거기 전분 6등법은 전, 밭전자인데요.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땅의 등급을 6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등전, 2등전, 3등전, 4등전 이래가지고 옥토냐, 자갈밭이냐에 따라서 세금을 달리 매긴 것이고, 또 연분구등법은 연 단위로 구분한 거예요. 풍년이냐, 흉년이냐. 그래서 상상년, 상중년, 하하년 쭉 해가지고 그래서 9등급으로 나눠서 세금을 또 달리한 거예요. 그걸 합치게 되면 공법이라고 그래요. 303, 4. 이 4가 정말 중요한데요. 4. 이 4. 네, 좀 중요하다. 이 4는 사군 육진 개척이에요.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다. 이거 뭔가 영토 확장이 있는 건데요. 이건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데 한 장 넘겨보세요. 270쪽에 보시면은 밑에 지도에 사군 육진 개척이 있죠. 사군은 어느 강이에요? 압록강 쪽이죠. 육진은 두만강 쪽이죠. 이 사군과 육진 지역엔 원래 누가 살았느냐? 여진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다는 건 이 부근에 살고 있던 여진족을 쫓아내거나 또는 이들이 귀화 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주면서 이 지역을 완전히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사군 육진 개척을 할 때 여기에서 큰 활약을 했던 장군이 2명이 있는데요. 최윤덕 장군과 김동서 장군입니다. 보통 사군 개척할 땐 최윤덕 장군이 주로 나오고요. 육지는 김종서 장군이 주로 나오지만은 사실은 둘이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누가 어디라고 딱딱히 하기보다 그냥 사군 육진 개척은 최윤덕과 김종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질문. 사군 육진 개척을 했다는 건 누굴 쫓아낸 거예요? 여진 쪽을 쫓아낸 거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진 쪽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군 육진을 개척을 했다고요. 그리고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이제 새로 차지한 지역이니까 개발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밑에 남부지방에 특별히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있던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서 이 위쪽으로 이사를 해서 살게 했어요. 무슨 정책? 3인 정책을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여진족 중에서 귀화 신청하고 그래서 조선 사람으로 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지역을 잘 아니까 그 지역의 관리로 삼아줬어요. 말하자면 토착민을 관리로 삼아줬는데 그런 거를 토관제도라고 그래요. 이제 결론적으로 하겠습니다. 중요한데요. 사군육진개척은 아주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 앞에 해설해서 보겠습니다. 해설 269쪽에요. 정치의 3번. 사군육진개척은 일단 우리나라의 국경이 변했다는 거예요. 첫 줄의 끝에 어디까지 갔어요? 압록강과 두만강 전체 다 된 거죠. 두 번째 줄에 최윤덕, 그 밑에 사군, 옆에 김종서, 밑에 육진, 다 여진족을 몰아낸 거예요. 근데 끝에 보니까 3인 정책 동그라미. 3인 정책은 태종에도 있었잖아. 세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세종을 고르기는 힘들어. 근데 토관제도의 별표. 토관제도는 토착민을 관리로 삼았다는 건데요. 압록강, 두만강 유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여진족들이 있죠. 그들을 관리로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토착민을 관리로 삼는 제도는 세종밖에 없어요. 수능에서는 참 여러 번 답으로 나왔었는데 수능 문제가 자꾸 넘어오고 있으니까 좀 잘 알아두세요. 이제 3034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는요. 이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5는 뭘 줄임말이냐면 이제 50척 배 개수인데요. 50척 200섬을 줄임말이에요. 50척 200섬. 그러니까 일본과의 무역을 할 때 무역을 1년에 50척만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쌀이나 콩 합쳐서 200가마니만 일본에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앞에 좀 설명을 봐야 되는데요. 269쪽에요. 저 위에 보시면 정치의 5번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정치의 5번. 이종무로 하여금 쓰시마섬을 정벌하게 했대요. 거기 쓰시마섬 정벌 동그라미 거기 1번. 대마도를 정벌한 거예요. 왜 정벌했을까요? 이 쓰시마섬 대마도가 가깝잖아요. 우리나라랑. 사실은 일본보다 우리나라랑 더 가까운 거 아세요? 대마도는 우리나라랑 더 가까워요. 근데 왜 일본 땅이냐? 일본의 마지막 섬과 가깝다 그래가지고 그 섬에 가까워서 대마도가 저쪽에 있는 거지 본토 따진다면 우리나라랑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대마도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인데 자신이 일본 사람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냥 대마도 사람이야. 근데 거기는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약탈을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더 가까운 어디를 치러 오겠어요? 한반도 남부 지역, 부산 지역, 울산 지역 이쪽 치러 오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치러 오는지 그래서 세종 때 안 되겠어서 대마도를 아예 치기로 했습니다. 본부를 치자. 누굴 보냈어요? 이종무를 보냈어요. 주의하셔야 되는데 창왕 때, 그러니까 고려말 창왕 때 우리가 또 쓰시마섬을 한번 정벌한 적이 있었어요. 그 옆에서 써놓으세요. 고려말 창왕 때. 고려말 창왕 때도 쓰시마섬 정벌이 있어요. 그때는 보냈던 장군의 이름이 박위예요. 박위. 요게 이제 세종의 오답이라고. 쓰시마섬 정벌은 고려말 창왕 때 박위. 고려말이라고 외우셔도 충분해요. 그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세종 때는 이종무예요. 사람 이름을 잘 구분하시고. 쓰시마섬을 정벌했어요. 쓰시마섬 정벌의 크게 1번. 그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와가지고 싹싹 빌었어요. 다시는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무역을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경상도 지역에 3개의 항구를 열어주었어요.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삼포계양이에요. 부산포, 제포, 연포계양. 거기 2번. 그랬더니 또 쌀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먹을 게 없어져. 그래가지고 두 번째 줄에 계약조 3번. 계약조는 그래서 1년에 쌀을 싣고 갈 수 있는 배는 50척으로 제한한다. 쌀가마니 콩가마니 수는 200섬으로 제한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근데 계약조라는 이런 그 어려운 단어보다는 이 말 자체 50척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50척 200섬 이렇게. 나는 요 50척 200섬은 계약조라는 얘기죠. 그죠? 계약조. 이게 이제 세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뭐였으세요? 첫 번째 사건은 뭐야? 쓰시마 정벌이고 그 다음에 삼포계양이죠. 요거 순서가 또 시험에 하나 나와요. 요게. 그거 문장 쭉 연결된 거 그거 하나 자체를 외워야 돼요. 쓰삼계. 쓴삼계탕 아니고 알았죠? 쓰삼계 알았죠? 쓰삼계 요거 순서가 하나 나온다고 쓰삼계.
그래서 계약줄 맺고 그 위에 쓰시마 정벌이 있는 것처럼 하면 또 거짓말인 거죠. 계속 해야 돼. 쓰삼계 순서로. 네. 계약조는 그 제목도 중요하지만은 이 내용이 중요하다. 50척 200성. 그 다음에 6은요. 6은 법전의 이름인데요. 이거는 육전 등록이라는 법전을 편찬한 겁니다. 육전 등록. 육전 등록. 법전을 편찬했다. 이게 왜 육전이냐면 2호 예병 형국 6개가 있으니까 각 업무별로 6개 한 거예요. 육전 등록. 거기 있나요? 육전 등록? 없습니까? 예. 왜 없을까? 제가 안 넣어놨기 때문이겠죠. 육전 등록 써놓으세요. 예, 육전 등록. 네. 육전 등록이라는 법전이 편찬이 되었다. 사실은 법전은요,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거가 다른 왕께 중요한데, 그거랑 좀 구분을 해야 돼서 외우는 거고, 중요한 거는 칠정산입니다. 칠정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항약 집성방 있죠. 이거 오답이 항약 구급방인데, 요거 참 시험에서 실제로 좀 많이 다뤄지고요. 이 칠정산이 많이 다뤄져요. 칠정산이. 세종의 업적으로 엄청 다뤄지는 게 칠정산이에요. 칠정산은 7개의 별, 뭐 태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행성들이 움직이는 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연구하는 걸 역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중국이 연구해놓은 역법을 가져다 썼다고. 원나라 때 수시력, 명나라 때 대통령 이런 거 갖다 썼단 말이에요. 공민왕 때부터. 근데 이제는 그걸 갖다 쓰는 게 잘 안 맞아요. 왜냐면 베이징 하늘에서 보고 그린 별자리로 만든 역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뭔가 조금씩 틀려. 그러니까 우리는 한양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별자리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양을 기준으로 최초로 독자적으로 천체 연구를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칠정산이에요. 칠정산은 당시에 원나라의 그 역법이었던 수시력이라는 것도 한번 참조를 하고, 예전에 그 이슬람 쪽에 있었던 아라비아의 회회력이라는 것도 참조를 해가지고 2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칠정산 내편과 외편을 완성시켰다. 보통 이런 표현으로 시험에 나와요. 중요합니다. 칠정산 내편과 외편을 완성시켰다. 그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칠정산 내편과 외편을 완성시켰다. 문화 부분에도. 그 다음에 맨 끝에 팔 있죠. 팔. 네, 팔은요, 요거는 지도 이름인데요. 팔도도.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팔도도는 하도 복잡해가지고 다른 왕들에게도 많아서요. 팔도도가 있고, 그래서 이 팔도도는 오히려 이거보다도 거기 신찬 팔도 지리지라는 이 지리지를 갖다가 외우시면 좋겠어요. 새로 펴낸 신찬 팔도 지리지. 체크하세요. 신찬 팔도 지리지. 이건 지리지야, 말 그대로 전국 지리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여기서 나오는데요. 요거 말고 거기 좀 체크 안 한 것들이 조금 더 있어요. 뭐 있냐면 정치의 4번 있죠. 계속 얘기했었던 황희맹사성 알아두시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문화의 5번에 동갑 옆에 있는 문장이 있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종전보다 2배 정도의 인쇄 능률을 올리게 되었다. 여기 별표. 이것도 참 많이 나옵니다.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 제일 중요한 단어는 조립인데요. 조립 동그라미. 우리 아까 금속 활자 인쇄에서 활자란 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그 글자 버튼들, 그걸 갖다가 다시 배열하면 다른 책을 찍을 수가 있는데, 다른 책 찍기가 좀 예전에는 어려웠어요. 왜냐면 거기다 본들 붙여가지고 악교칠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활자들을 끼워가지고 찍고 다른 책을 찍으려고 떼어내려면 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용 때는 그거를 거기다 끼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떼어가지고 다시 끼울 수 있게 조립식으로. 그래가지고 인쇄 능률을 올렸다라는 게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꼭 외우셔야 되고, 바로 위에 보시면은 4번에 치국이 물시계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옆에 해식의 이름이 앙부일구이거든요. 해식의 이름은 앙부일구인데 이걸 어디에 설치했대요? 해정교와 종묘 앞에 설치했다. 여기도 별표. 요거는 오히려 자료로 나올 텐데, 해정교와 종묘 앞에 해시계를 설치했다. 그럼 세종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넘기셔서. 아니야. 269쪽 다시 보세요. 저 맨 위에부터
정체 3번 있죠. 한 번만 복습하자고요. 최윤덕, 김종서 사람 이름 체크하시고 4번에 황희맹사성, 5번에 이종무,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은 또 어디 있어요? 쭉 내려가셔서 7번 필요 없고요. 쭉 해서 또 누가 있나? 장영실 있어요. 민생의 4번에 장영실 있죠. 그 사람도 체크하시고. 장영실이 저 위에 있는 뭐 해시계, 물시계 이런 것들 다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종 때 사람들 이름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271쪽에요. 세종 때 압록강, 두만강으로 영토 확장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경이 확 정의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271쪽 위에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 거예요. 저 메뉴 보니까 삼국통일 원대하게 시작한 거에서 태조 왕건 때 청천강 영만 서희의 강동육주 확보로 인해서 나중에 확정 지은 것이 압도하는 거죠. 압도하는 천리장성을 쌓았고 공민왕 때 압록강 중에서 함남까지 올라갔고 세종이 압록강 두만강인데 그걸 그려놓은 게 오른쪽 지도잖아요. 지도를 외우세요. 거의 시험에 나왔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선만 나올 거예요. 옆에 있는 뭐 대동강, 원산만, 청천강 그 글씨를 기대하지 말라고요. 글씨 안 나와요. 요 그림 자체를 외워야 돼요. 그림을. 그렇죠? 밑에 271쪽에 밑에 태종과 세종 비교한 거 보세요. 태종이 왕권 강화라면 세종은 왕권과 신권에 조하고, 태종이 의정부를 설치했다면 그리고 쑥스럽게 해놨는데 세종은 의정부를 일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가 된 거고, 반대말은 태종의 육조직계제인 거죠. 의금부 설치한 건 태종이지만 세종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삼심제를 만든 거고, 금부삼북법. 태종은 억불인데요. 태종도 억불이고 세종도 억불이에요. 이거 이제 불교 때 배울 건데, 태종 때 불교 종파가 11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어요. 불교 종파가 난립하는 걸 줄였는데 세종은 더 줄였어요. 그래서 몇 개로 줄였어요? 선교, 양종, 동그라미. 이거 외워야 되는데요. 선교, 양종이라는 건 모든 불교 종파를 선종 하나, 교종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종파를 2개밖에 안 남겼다는 거예요. 선교, 양종이라는 표현이 최근에 시험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삼위정책은 태종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는데 세종에만 있는 건 토감제도예요. 그리고 계미자냐 동갑이냐. 그리고 이제 나중에 화폐할 때 배울 건데 태종은 이제 종이화폐 저화가 있는데 세종은 조선통보라는 화폐가 있어요. 태종은 송육전, 세종은 육전등록이라는 법전이 있고, 그 밑에 것들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좀 공부하시고 문학까지 보시고 요 표를 보시게 되면 또 잘 보이실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세줘 볼게요.